자, 2015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내용을 보고 추론하라는 문제는 독해형 문제예요. 그래서 이 글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그냥 꼼꼼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애로 인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시행되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장애인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아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문제예요. 자,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성차별적 인식으로 인해서 여성에게 낮은 임금을 주거나 취업 및 승진 기회를 제한하는 등 여성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자, 둘 다 얘기하는 게 뭡니까? 뭔가 제도를 시도를 했는데 사람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아가지고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여기도 보면은 성차별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하고 있죠. 그래서 제도적인 변화는 가져왔으나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 그걸 못 따라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1번 사회적 소수자 우대 정책으로 인한 역차별 문제. 여러분 역차별 문제는 뭐냐면은 역차별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역차별은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우대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로 인해서 또 새로운 차별이 만들어질 때 그때 우리가 역차별 문제라고 하는데 이것은 역차별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2번 사회적 소수자는 법을 통한 제도적 인정 여부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그러는데 지금 윗글하고는 크게 관련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윗글은 아까 얘기했지만 인식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3번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개인적 능력 차이가 집합적 차별로 전환된 결과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시 윗글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네요. 4번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화 다양성 존중보다 동질성 형성이 중요하다. 갑자기 생뚱맞죠? 문화 동질성 형성 전혀 관련 없고요. 5번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의식 개혁도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의식이 못 따라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5학년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자료는 각국의 빈곤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 역시 뭔가 좀 자료가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역시 또 파이팅 있게 한번 가보셔야 합니다. 자, 각국의 빈곤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 각국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여러분 이 말이 뭔지 한번 그냥 이해 좀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가구 수가 동일하다는 게 아니에요. 연도별로 가구 수가 일정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구의 뭐가 동일하다는 거야. 구성원 수가 동일하다는 거야. 이게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가구는 1인 가구가 있고 2인 가구 있고 3인 가구, 4인 가구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각국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예를 들면 모든 가구가 다 4인 가구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야. 제 말 이해돼요? 모든 가구가 다 4인 가구 혹은 3인 가구 아니면 혹은 2인 가구 이런 식으로 그냥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가 다 똑같다. 2인 가구로만 이루어져 있다. 3인 가구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구의 수가 동일하다는 게 아니에요. 가구의 수가 변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구성원 수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가구의 수를 가지고 구성원의 수 크기도 비교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모두 2인 가구라고 해보자. 모두 2인 가구라고 해보면 10가구 있으면 이거는 그러면은 몇 인이야? 20인이죠. 20인. 15가구가 되면은 몇 인이야? 30인이죠. 그래서 모두 2인 가구라고 하면은 가구의 수가 많을수록 거기 속한 구성원 수도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이런 조건이 없으면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가 동일하다는 얘기가 없으면 10가구인데 이 10가구는 2인 가구여서 20인일 수 있는데 15가구는 이 15가구는 다 1인 가구여가지고 몇 인일 수도 있어? 15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없으면 가구의 수를 가지고 그 속한 구성원 수의 크기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조건이 나와 있다는 것은 이 가구 수를 가지고 거기 속한 구성원 수를 비교해 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자, 그래서 빈곤율이 쭉 나와 있네요. 드르르르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깐 보면 상대적 빈곤율이 언제나 높네요. 상대적 빈곤율이 더 높고 절대적 빈곤율은 그보단 좀 낮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낮아졌다, 살짝 높아졌다, 다시 낮아지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아는 정의들이 나와 있죠.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건 상대적 빈곤 가구, 중위소득이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이다. 절대적 빈곤율이라는 건 절대적 빈곤 가구,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이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수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이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 그냥 힌트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1번 가보면 2010년 상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이다. 여러분 보시면 상대적 빈곤율이 더 높죠? 상대적 빈곤율이 높고 절대적 빈곤율이 더 낮아요. 여러분 그럼 이 7%는 여기 12.8에 다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지. 거꾸로입니다. 절대적 빈곤 가구가 다 상대적 빈곤 가구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일단 아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죠?
자, 2번. 2011년에 상대적 빈곤가구 인구는 절대적 빈곤가구 인구보다 2배 이상 많다. 자, 인구. 자, 인구를 비교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비교해 줄 수 있냐면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아까 뭐 하다 그랬어? 동일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가구 수를 가지고 인구도 우리가 파악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럼 2011년 한번 보시면 상대적 빈곤가구 인구는 절대적 빈곤가구 인구보다 2배 이상 많으려면 상대적 빈곤율이 절대적 빈곤율보다 몇 배는 커야 돼? 2배 이상은 커야 돼. 근데 여기는 12.1이고 여기는 6.4기 때문에 2배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 선생님 이건 비율인데 인구라고 나왔는데 비교해 줄 수 있는 겁니까? 비교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모집단이 같기 때문이에요. 2011년이라는 모집단 내에서 6.4%, 12.1 모집단이 같으니까 이거 두 개는 비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전년과 대비하여 2012년에 상대적 빈곤가구의 수는 증가했고 절대적 빈곤가구의 수는 변함이 없다. 자,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살짝 늘었고요. 절대적 빈곤율은 변함이 있어 없어? 없어.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거는 뭘 물어봤니? 수를 물어봤지, 수. 근데 여기에 살짝 올라간 건 뭐야? 비율이 올라간 겁니다. 여기도 살짝 올라간 건 뭐야? 아니 그대로인 건 뭐야? 비율인 거야, 비율. 그러니까 모집단의 크기가 여러분 뭐 했을 수 있습니까? 11년과 12년으로 넘어가면서 전체 가구의 수가 늘었거나 뭐 했을 수 있어요? 줄었을 수 있어요. 만약 전체 가구의 수가 늘었다면 같은 6.4지만 자, 여기를 100으로 놓고 여기를 110으로 놓는다면 같은 6.4지만 여기에 속하는 자, 2012년에 속하는 절대적 빈곤에 속하는 이 가구의 수는 뭐 했을 수 있다? 늘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율이 그대로고 비율이 오른 것일 뿐이지 수가 증가했고 수가 변함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뭐예요? 알 수 없음이에요. 알 수 없음. 자, 4번 보시면 2013년에 중위소득은 같은 해 최저생계비의 2배이다. 자, 이 4번의 의미를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이 얘기가 뭐야? 자, 중위소득은 최저생계비의 2배이다. 이게 몇 배이다? 2배이다. 뭐 이 얘기인데 이 얘기. 이거 그럼 바꿔보면은 이걸 좀 바꿔보면 이걸 이렇게 넘겨줄게요. 그러면은 뭐예요? 중위소득을 2로 나누면 그게 최저생계비다 이거죠. 이걸 넘겨보면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 중위소득을 2로 나눴다는 것은 뭐야? 중위소득이 몇 프로라는 거야? 50%라는 거지. 중위소득 50%라는 거야. 그럼 이건 뭐야? 상대적 빈곤선을 말하는 거야. 상대적 빈곤선. 그럼 최저생계비 이건 뭐야? 절대적 빈곤선이지. 오케이? 다시 중위소득을 2로 나눈 건 중위소득의 50%입니다. 그게 뭡니까? 상대적 빈곤선입니다. 그래서 이 4번이 의미하는 것은 이 상대적 빈곤선과 절대적 빈곤선이 뭐하다는 거야? 같다는 거예요. 상대적 빈곤선과 절대적 빈곤선이 뭐하다? 같다. 자, 그러면 4번에서 2013년에 중위소득은 같은 해 최저생계비 2배이다.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이 같아야 되니까 둘이 같아야 돼요. 근데 12.0이고 6.0으로 같지 않습니다. 둘이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틀린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다. 자, 5번. 제시된 모든 연도에서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의 비율은 50% 미만이다 그러는데 자, 이것도 뭔가 말이 어려워 보이죠? 이것도 파이팅 있게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저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의 비율은 자, 그러면은 여러분 뭐뭐 대비라고 하면은 A 대비 B라고 하면 A분의 B라 그랬어요.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이런 얘기야. 최저생계비 의 비가 50% 미만이다. 50%라는 건 뭐예요? 100분의 50이죠. 100분의 50보다 작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요거 그냥 약분해주면 얼마? 2분의 1이죠.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이거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이쪽으로 넘겨보면 자, 최저생계비는 자, 중위소득을 지금 양쪽에 곱해가지고 넘긴 겁니다. 중위소득의 얼마보다 크다? 중위소득의 2분의 1보다 크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요거를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자, 중위소득 이렇게 넘겨주면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중위소득의 2분의 1이 뭐야? 상대적 빈곤선 아닙니까? 상대적 빈곤선. 최저생계비는 뭐야? 절대적 빈곤선이죠. 절대적 빈곤선.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뭡니까? 절대적 빈곤율이 상대적 빈곤율보다 뭐하다? 작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다 보시면 어때요? 상대적 빈곤율이 다 뭐합니까? 큽니다. 절대적 빈곤율이 더 작죠. 절대적 빈곤선이 상대적 빈곤선보다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 2분의 1보다 작다. 그 얘기는 상대적 빈곤선보다 절대적 빈곤선이 작다. 근데 다 보니까 상대적 빈곤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빈곤선이 더 높구나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7학년도 6월 모평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두 사례를 종합해서 내린 결론으로 적절한 것은 남성 우위 문화가 지배적인 A국에서 살던 갑은 여성 우위 문화가 지배적인 B국으로 이주하였다. 그 결과 갑은 남성으로 누리던 우월한 지위를 상실하고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렇고 C지역의 다수민족 출신인 을은 D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소수민족에 속하게 되었다. D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소수민족 차별의 사회적 관행으로 인해서 자신의 민족 언어와 문화를 포기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게 어느 지역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문화가 달라지고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어떤 지위나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위의 변화를 가져오고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회마다 사회적 소수자를 규정하는 것은 다 상대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가봅니다. 그래서 1번 사회적 소수자가 되는 기준은 상대적이다. 바로 나오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A국은 남성 우위 문화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갑은 거기서 소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 우위 문화가 지배적인 B국으로 이주하게 되니까 어떤 우월한 지위를 상실하고 불이익을 받게 소수자가 된 거죠. 사회에 따라서 기준들이 다 다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C 지역에서는 을은 소수자가 아니었는데 D 지역으로 가니까 차별받는 관행이 있어서 소수자의 위치를 차지하게 됐죠.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가 되는 기준은 상대적이고 2번 사회적 소수자는 수적으로 열세에 놓인 집단이다 그러는데 뭐 꼭 수적으로 열세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 윗글과는 관련도 없고요. 사회적 소수자라는 것은 권력을 적게 가진 집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꼭 수적으로 열세에 놓인 집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옛날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는 백인이 소수였지만 백인이 지배층이었고 흑인이 피지배층이었어요. 흑인이 다수였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 오히려 흑인이 소수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성별에 따른 차별이 출신에 따른 차별보다 강하다. 뭐 윗글과는 별로 관련은 없죠. 관련 없습니다. 4번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주류 집단의 정체성을 약화시킨다. 그런데 역시 윗글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 5번 사회적 소수가 집단에서 벗어나려면 성취주의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이러는데 역시 뭐 별로 관련 없는 이야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6년도 16학년도 수능 문제 13번 보겠습니다. 자, 빈곤 유형 A, B에 대한 설명. 자, A, B는 각각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입니다. 절빈, 상빈. 다 아시죠? 자, A는 사회 구성원이 누리고는 일반적인 생활 수준과 비교하여 박탈 상태에 처한 경우를 말한다. 전반적인 소득 수준과 대비해서 낮은 소득 수준의 계층이 빈곤층으로 정의된다. 그럼 A는 그 사회의 일반적인 수준과 비교하는 거죠. A는 건 뭡니까? A는 상대적 빈곤입니다. 상대적 빈곤. 자, B 같은 경우는 B는 한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 지출,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준, 최저 생활에 미치지 못하는 거야. 이건 뭐예요? 절대적 빈곤이에요. 절대적 빈곤. 의식주가 이제 잘 충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자원이 심각하게 박탈되어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볼게요. 자, A의 기준을 적용하면, 자, 상대적 빈곤의 기준을 적용하면 기본적인 의식주가 충족된 사람이라도 빈곤층에 포함될 수 있다. 그렇죠. A가 기준으로 하는 건 뭡니까? 사회 구성원이 누리고는 일반적인 생활 수준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주는 충족됐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일반적인 생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상대적 빈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니은. B는 A와 달리 소득의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데 활용된다. 자, 둘 다 빈곤을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빈곤은 어차피 불평등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의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데 활용되는 건 당연히 B도 그렇고 뭐도 그렇습니까? A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데 활용되는 건 둘 다입니다. 물론 불평등을 좀 더 잘 설명하는 건 상대적 빈곤이 그래요. 일반적인 생활 수준과 비교해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둘 다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 A에 따른 빈곤율과 B에 따른 빈곤율을 더한 것이 그 나라의 전체 빈곤율이 된다 이러는데, 여러분, 이 빈곤율이라는 건 어때요? 자, 예를 들면 절대적 빈곤율이 5%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상대적 빈곤율이 7%라고 해볼게요. 자, 상대적 빈곤율이 7%가 되면, 자, 이 5%에 속하는 사람은 다 여기 7%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더 작은 빈곤율이 큰 빈곤율에 다 뭐 되게 돼 있어요?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포함되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큰 쪽에 작은 쪽이 다 뭐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에 따른 빈곤율과 B에 따른 빈곤율을 더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큰 쪽에 다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빈곤율은 뭐 흔히 이제 더 큰 빈곤율을 전체 빈곤율이라고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빈곤율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더하는 게 아니에요.
자, 리을. 우리나라에서 A와 B에 해당하는 빈곤층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 분류된다. 그렇죠. A 상대적 빈곤은 뭐야?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중위소득 50%. 절대적 빈곤은 뭐예요? 저기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죠. 최저생계비. 자, 그래서 둘 다 어떤 객관화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5학년도 6월 목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에 나타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갑은 자국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재로 대접받았지만 A국에서는 이주노동자로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 갑국에서는 난 대접자다 이랬는데 이제 A국 갔더니 이주노동자로서 괴롭구만 뭐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B국에서는 흑인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지만 권력을 독점한 소수의 백인이 흑인의 공직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옛날에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네요. 자, 기억 보면 1번 가는 역차별에 의해서, 자, 역차별은 뭐다? 사회적 우대 정책으로 인해서 새로운 차별이 생기는 걸 역차별이라고 합니다. 역차별에 의해 사회적 소수자가 나타남을 보여준다 그러는데 역차별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2번 가는 특정 사회 사회적 소수자가 다른 사회에서는 사회적 소수자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죠? 자, A국에서는 갑은 이주노동자로서 소수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갑국에서는 우수한 인재로 대접받아요. 그래서 사회마다 사회적 소수자를 규정하는 기준은 다 다르다. 그래서 특정 사회 소수자가 다른 사회에서는 소수자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죠. 정답은 2번. 죄송합니다. 옳지 않은 거네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것이니까 뭐 그럼 답은 이미 나왔네요. 1번이네요. 1번. 그럼 나머지 보기가 맞는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맞는 이야기고. 3번. 나는 사회적 소수자가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죠? 흑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흑인이 여기서는 소수자의 위치이기 때문에 공직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자, 소수자라는 건 수가 적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진 권력, 발언권의 크기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흑인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4번. 나는 사회적 소수자가 집단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아님을 보여준다. 그렇죠? 흑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오히려 차별받고 있습니다. 5번. 가나 모두 특정 집단이 주류 집단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죠? 여기 보면 갑은 A국에서 이주노동자로서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주류와 좀 다른 특성을 보여주겠죠. 차별을 당하고 있고 B국에서는 흑인이 백인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류 집단과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음을 둘 다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 몇 번이다? 자, 옳지 않은 거 1번이다. 여기 가에서는 역차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15학년도 수능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의 빈곤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오름분석은, 자, 전체 가구는 도시 가구와 농촌 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비가 1대1이래요. 자, 구성비가 1대1이라는 것은 도시 가구 수와 농촌 가구 수가 뭐하다? 똑같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크기가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자,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가 동일하다는 것은 뭐 어떤 가구가 2인 가구다라고 하면 전체가 다 2인 가구다. 어떤 가구가 3인 가구다라고 하면 전체가 다 3인 가구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가 동일하다는 것은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가구의 수를 가지고 거기에 속한 인구 수를 비교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래 놓고 한번 갑니다. 도시와 농촌 가구. 자, 여기 보면은 근데 이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전체 가구가 나와 있고 도시 가구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 가구가 나와 있고 도시 가구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뭐는 안 나와 있다? 농촌 가구는 안 나와 있죠. 그래서 뭔가 그 농촌 가구의 빈곤율을 우리가 한번 좀 구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체 가구는 절대적 빈곤율이 7.5예요. 그런데 도시 가구 같은 경우는 절대적 빈곤율이 얼마다? 4.5입니다. 자, 요런 거 좀 여러분 이제 파악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게 요래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도시 가구와 농촌 가구를 섞은 게 뭡니까? 전체 가구입니다. 도시 가구와 농촌 가구를 섞은 게 뭐라고요? 전체 가구예요. 전체 가구. 그런데 도시 가구의 절대적 빈곤율이 4.5인데 농촌이랑 섞었어. 농촌이랑 섞었더니 전체 가구의 빈곤율이 얼마가 나왔어? 7.5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뭐 제가 자주 하는 비유인데, 자, 맥주랑 소주랑 섞었다고 해봅시다. 맥주랑 소주랑 섞었다. 맥주의 알코올 농도는 5%다. 소주는 몇 프로다? 13%다. 이렇게 해서 섞었더니 소맥이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5%랑 13%랑 섞었는데 18%가 절대 되지 않는다 그랬죠? 5랑 어디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 거야? 13 사이에서 결정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맥주의 양과 소주의 양을 똑같이 섞으면, 자, 1대1로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1대1로 딱 섞으면 어떻게 된다? 1대1로 섞으면 둘의 그 모집단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딱 평균값, 중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맥주랑 소주랑 섞었는데 1대1로 섞었으면 딱 중간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럼 얼마니? 9%짜리 소맥이 되는 거죠. 딱 1대1로 섞었으면. 근데 만약에 소주를 더 많이 섞었다. 그러면 13%에 더 가까운 술이 될 것이고, 맥주를 더 많이 섞었다. 그럼 5%에 더 가까운 약간 연한 술이 될 겁니다. 1대1로 섞었으면 딱 거기에 평균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도시랑 농촌이랑 섞었는데 그게 7.5래. 7.5. 근데 도시 같은 경우는 얼마야? 도시는 4.5죠. 4.5. 자, 그럼 농촌이 얼마냐 이거야. 농촌이. 그래서 이 농촌을 이렇게 가로해서 한번 써볼게요. 그렇다면 농촌은 얼마냐? 자, 도시와 전체 사이가 얼마가? 여기서 3 차이 나죠. 3. 여기가 3 차이 나죠. 딱 중간 값이어야 되잖아. 그러면 도시와 전체 가구의 빈곤율 차이가 3 차이면 농촌하고도 똑같이 3 차이가 나야 돼. 근데 그러면 이제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10.5가 돼야 됩니다. 농촌 같은 경우는 10.5. 이거 두 개를 섞었더니 얼마가 되는 거야? 7.5가 되는 거잖아. 이것도 이렇게 3 차이 나야 되는 것처럼. 오케이? 그래서 도시랑 농촌이랑 섞었더니 7.5가 됐다 이거예요. 4.5랑 10.5랑 섞었더니 거기에서 이제 딱 중간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7.5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상대적 빈곤율도 한번 볼게요. 여기 도시 같은 경우는 8.0이고 전체는 10이죠. 그럼 여기 2 차이 나죠. 그러면은 농촌도 똑같이 2 차이 나야 돼요. 근데 이제 10보다는 커야 되니까 얼마? 여기는 12가 됩니다. 12. 농촌 같은 경우는 12. 그리고 여기도 이제 해볼게요. 11년 경우에도 도시랑 전체의 절대적 빈곤율 차이는 얼마야? 4네요. 4. 그럼 농촌은 얼마다? 12가 되겠죠. 12. 8하고 4 차이 나야 되니까. 여기 10이랑 9는 3 차이 나네요. 그러면은 여기 10이랑 역시 3 차이 나야 되니까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농촌의 빈곤율도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10.5, 12, 12, 15 이런 식으로 이제 농촌의 빈곤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자, 요래 놓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도시와 농촌 가구의 구성비가 몇 대 몇이다? 1대1이다.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도시랑 농촌이랑 섞었을 때 딱 중간 값이 전체 가구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악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요래 놓고 한번 가볼게요. 자, 기억. 전체 2010년 전체 가구의 소득 중 절대적 빈곤 가구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7.5 미만이다. 자, 요거 여러분 중요한데요. 절대적 빈곤 가구의 절대적 빈곤율이 얼마야? 7.5죠. 자, 전체 가구에서 절대적 빈곤율이 7.5인데 이 7.5가 의미하는 것은 하위 7.5%의 가구가 이 절대적 빈곤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 7.5는 뭐예요? 하위 가구예요. 소득이 낮은 7.5%의 가구다 이거죠. 그럼 걔네가 차지하는 소득은 전체에서 7.5 미만이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 이건 당연히 여러분 맞습니다. 선생님 이게 뭔 소리죠?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반이 한 30명이라고 해봐요. 30명. 30명이라고 하는데 30명이 뭐 수학여행을 간다고 합시다. 수학여행을 가는데 뭐 어떤 예를 들면 뭐 섬으로 가는 거예요. 섬으로. 그래가지고 섬으로 가려면 배를 타야 돼. 배를 타야 되면 이제 적정 중량이 있겠죠. 그래서 적정 중량을 계산하려고 이 30명의 몸무게들을 다 이제 더해봤어. 그랬더니 평균적으로는 한 70kg인 거야, 애들이. 평균적으로 한 70kg 해가지고 30명 곱해주면 얼마니? 30명 곱해주면 2100kg 정도 되겠죠. 2100kg. 2100kg가 됩니다. 자, 근데 평균이 70이라는 거고 굉장히 멸치인 친구도 있고, 굉장히 약간 이렇게 파워후인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반에서 가장 멸치인 30명에 한 10%를 뽑아보자. 우리 반에서 멸치인 10%, 가장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10% 애들을 뽑았어. 그러면은 이 2100kg의 10%인 210보다는 당연히 어떻겠어요? 당연히 작습니다. 제 말 이해되죠? 하위 10% 뽑으면 얘네는 뭐 50kg, 60kg 이런 애들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2100kg의 10%보다는 얘네의 몸무게가 뭐합니까? 작습니다. 제 말 이해되나요? 반면에 몸무게 많이 나가는 상위 10% 애들을 뽑았다고 해보자. 상위 10%. 파워우인 친구들 10%씩 뽑았다고 해보자고. 그럼 걔네는 90kg, 90kg 이상 나가겠지. 그러면은 상위 10%를 뽑았을 때는 이 2100의 10%인 210보다는 얘네가 뭐 할 거야? 더 많이 나갈 거란 말입니다. 제 말 이해되나요? 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기 7.5%라는 것은 절대적 빈곤에 속한 7.5%라는 것은 하위 7.5%예요. 그럼 얘네의 소득은 당연히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당연히 7.5%보다는 뭐예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7.5% 미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건 반면에 상류층 7.5%를 뽑으면은 걔네가 차지하는 소득은 당연히 7.5%보다 훨씬 초과하겠죠. 상위 7.5%는 거의 뭐 몇십 프로 차지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고
자, 니은. 2011년 농촌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는, 자, 2011년 농촌에서, 자, 이 농촌은 제가 여기 써놨죠. 농촌. 농촌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는 절대적 빈곤율이 일단 12%입니다. 12%.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속한다. 절대적 빈곤 12%고, 상대적 빈곤 15%니까. 이 12%는 당연히 다 이 15%에 들어가게 되어 있겠죠. 더 작은 건 더 큰 쪽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다. 자, 디귿. 2010년 대비 2011년에 도시와 달리 농촌에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농촌의 절대적 빈곤이 10.5에서 11로 올랐고요. 12에서 15로 올랐어요. 둘 다 완화되지 않고 농촌에선 소득 불평등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리을 보면 2010년과 달리 2011년에 도시에서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면서, 최저생계비 이상이라는 것은 절대적 빈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중위소득의 50% 미만, 그렇다는 얘기는 상대적 빈곤에는 해당한다는 거죠. 최저생계비는 넘으면서, 즉 절대적 빈곤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가구의 수는 절대적 빈곤 가구 수의 2배 이상이다. 자, 2010년에 일단 2010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 자, 이 리을 선지 좀 한번 볼게요. 자, 2010년에 한번 경우 보면은 최저생계비 이상이면서, 즉 절대적 빈곤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절대적 빈곤율이 얼마예요? 4.5. 이 4.5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 상대적 빈곤에는 해당하는 거고 8.0에는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8.0에서 얼마를 빼주면 돼? 4.5를 빼주면 되겠죠. 여기가 8.0이고 여기가 4.5라고 해보자고. 그래서 여기엔 해당하지 않으면서 여기엔 해당해야 되니까 이 4.5는 넘으면서 8.0보다는 미친 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요 부분. 그러니까 그건 얼마예요? 그거는 3.5야. 3.5. 3.5%라는 거죠. 다시 8.0에서 얼마를 빼준 거야? 4.5를 빼줘서 3.5가 나옵니다. 3.5. 이것은 자, 절대적 빈곤 가구 수의 2배 이상이다. 여러분 근데 절대적 빈곤율은 얼마예요? 절대적 빈곤율은 얼마야? 4.5잖아. 이거 2배 된대.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 오히려 더 이 3.5가 더 작잖아. 그래서 절대적 빈곤 가구 수의 2배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번호로 하면 그럼 몇 번일까요? 샵.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네요. 자, 2014년도 6월 목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을 조사한 것이다. 자, 여러분 뭡니까? 자료 해석 문제입니다. 자료 해석 문제에 사회문화에서 1등급을 결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거 좀 파이팅 있게 가주셔야 되는데, 자, 옳은 분석을 한번 골라보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성별, 교육 수준별,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죠. 선생님,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뭐 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막 정규직 되는 게 우리 취업자들의 되게 목표잖아요, 목표. 자,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 위해서 골라주시면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성의 경우는, 자, 이제 문제를 좀 이해해 보셔야 되는데, 여성의 경우 초졸 이하의 사람의 경우에는 67.7이 비정규직이다. 중졸의 경우에는 50.4, 고졸은 44.9, 대졸 이상은 32.2가 비정규직의 비율이다. 이런 얘기고요. 남성도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비정규직의 비율이 뭐하고 있다? 낮아지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일단 요래 놓고 가볼게요. 자, 초졸 이하인 남성 임금 근로자의 과반수가 비정규직이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초졸 이하의 남성, 야, 초졸 이하의 남성 중에 비정규직 몇 프로야? 63.8이죠. 몇 프로다? 63.8. 좀 다시 깨끗이 지워놓고 한번 볼게요. 초졸 이하의 남성 중에 63.8. 그럼 자, 과반수는 뭡니까? 과반수는 절반 초과죠. 절반 초과. 절반을 초과해요. 여러분, 과반수라는 건 과는 넘는다거든요. 반수를 넘어야 돼. 절반 이상이 아니에요. 과반수는 절반 초과. 자, 근데 어쨌든 63.8이 당연히 50 초과했죠. 그래서 1번은, 기억은 일단 맞습니다. 자, 니은 고졸 이상인 여성 임금 근로자 중, 자, 비정규직은 77.1이다. 자, 77.1이 왜 나왔느냐? 요거 더해준 거야. 44.9랑 32.2랑 더해준 거야. 이게 더하면은 77.1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제자는 이렇게 물어본 거지. 야, 여기 고졸이 44.9가 비정규직이고 대졸 이상이 32.2니까 고졸 이상 이건 2개 더하면 77.1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만약에 2개를 더할 수 있으려면 2개의 모집단이 같아야 더할 수가 있어요. 2개의 모집단이 같아야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고졸 중에 44.9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대졸 중에 32.2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2개의 모집단, 이 비율의 기준이 되는 모집단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러니까 더해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 블랙핑크랑 트와이스가 있다고 해봅시다. 블랙핑크랑 트와이스가 있는데 블랙핑크에 뭐 제니가 있고 뭐 지수가 있다고 해보자. 트와이스에는 누가 있니? 트와이스에는 지효랑 저기 누가 있지? 지효랑 나연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블랙핑크에서 제니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예를 들면 뭐 제니가 한 40%라고 해봅시다. 제니가 한 40%고 지수가 한 30%라고 해볼게요. 자, 트와이스에서 지효가 차지하는 매출은 뭐 트와이스는 사람이 많으니까 지효 한 20%, 나연이 뭐 한 15%라고 해보자. 자,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블랙핑크에서 제니와 지수의 매출을 합쳐서 제니와 지수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블랙핑크에서 제니와 지수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을 물어보면 두 개 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두 개 더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모집단이 블랙핑크로 같기 때문에 같은 모집단 내에서는 이 비율끼리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블랙핑크에서 제니와 지수의 매출 비중을 구하시오. 그러면 몇 퍼센트? 70%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자, 블랙핑크랑 트와이스랑 합쳐서 자, 블랙핑크랑 트와이스를 합쳤을 때 제니와 지효의 매출 비중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제니의 이 40%는 블랙핑크에서의 40%고 지효의 20%는 트와이스에서 20%니까 그럴 때는 두 개를 더해줄 수 있다 없다? 두 개를 더해줄 수가 없습니다. 제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비율끼리 더하고 빼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으려면 그 비율의 기준이 되는 모집단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블랙핑크에서 제니와 지수는 더해질 수가 있는데 제니랑 뭐 나연은 더할 수 없고 제니랑 지효는 더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율 가지고 계산을 할 때는 그 비율의 모집단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 자, 여기 보면 그래서 고졸 이상인 여성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77.1이다 그랬는데 이 44.9는 고졸 중에 44.9를 얘기하는 거고 32.2는 대졸 이상 중에 32.2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77.1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궁금한 게 생기겠죠. 뭐가 궁금한 게 생기겠냐면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고졸 이상인 여성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몇 프로쯤 됩니까? 자, 여러분 몇 프로쯤 될까요? 자, 그거는 이 44.9와 32.2 사이에서 결정이 될 거예요. 44.9와 32.2 사이에서 고졸 중에 44.9고 대졸 중에 32.2니까 두 개를 이제 섞었을 때 이 둘 사이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예를 들면 여러분 소주랑 맥주랑 섞는다고 생각해보자. 소주랑 맥주랑 섞는다. 자, 맥주는 보통 알코올이 5% 정도 되고 소주는 한 13% 됩니다. 이거 합친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소맥이라고 하죠. 소맥의 경우는 그럼 알코올 농도가 몇 퍼센트야? 이 13하고 몇 퍼센트 사이에서 결정이 된다? 5 사이에서 결정이 된다. 맥주를 많이 타면 좀 연한 술이 될 것이고 소주를 많이 타면 좀 진한 술이 되겠죠. 요 둘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고졸하고 대졸 이상 이거 두 개를 합친 것도 결국에는 그럼 여기 둘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일단 요 정도로 좀 이해를 해두시고 자,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모집단이 다르면 비율끼리는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이렇게 해줄 수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날리고 이거 교육 수준별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낮다. 여러분 그냥 이건 보시면 돼요.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비정규직 비율 어떻게 돼? 낮아지잖아. 여기도 교육 수준 높아질수록 비정규직 비율 낮아지죠. 여성이나 남성이나 둘 다 그러기 때문에 비정규직 비율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낮다. 오케이. 자, 리을. 대졸 이상인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수가 더 적다. 자, 여러분 뭘 물어봤어? 수를 물어봤지. 자, 그런데 이건 뭐야? 퍼센트야, 퍼센트. 비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졸 이상의 경우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33.2고 남성은 16.8이기는 한데 이거는 자, 여성에 비해서 남성의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수가 더 적다. 비율이 더 적은 거야. 수가 아니라 뭐가 더 적은 거야? 비율이 적은 거죠. 비율. 여러분 수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수는 알 수는 없어. 왜냐면은 남성의 대졸 이상의 모집단이 엄청 커버린다면 오히려 남성의 비율이 더 적지만 그 실제 수는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 대졸 근로자가 100이라고 하고 남성 대졸 근로자가 300이라고 하면 이 100 중에 33.2보다 300 중에 16.8이 더 뭐 할 수 있어요? 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집단의 크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알 수 없음이 됩니다. 비율이 더 적은 거예요. 수는 알 수 없음. 여러분 그래서 이 자료 해석 문제 푸실 때는 이것이 퍼센트냐 아니면 몇 명이냐, 그러니까 퍼센트라는 건 상대수를 얘기하는 거고 몇 명이냐라는 건 절대수를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절대수와 상대수를 확실하게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자, 기억과 디귿이 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017학년도 9월 모평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옳은 내용은 자, 유리천장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런 건 좀 그냥 알아두세요. 여성이 조직에서 상위 직급으로 승진할 때 겪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의미한다. 회사에서 어느 직급 이상 승진하려고 할 때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잘 승진 못한다. 뭐 이런 얘기죠. 능력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 비공개 자리에서의 의도적 배제, 뭐 예를 들어 회식 같은 거 할 때 남자들끼리만 가고 뭐 이런 거죠. 한편 같은 직급이라도 승진에 유리한 핵심 업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핵심 업무로부터 분리되는 현상을 유리벽. 예를 들면 어떤 회사의 핵심적인 부서가 있어요. 근데 그 핵심적 부서에 여성들은 잘 들어갈 수 없다. 이건 뭐 승진의 문제는 아니죠. 이럴 때는 이제 유리벽으로 표현을 합니다. 유리천장과 유리벽. 자, 기억. 직장 내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은 유리천장 현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양성평등 문화가 잘 정착이 안 돼 있으니까 유리천장이 나타나 있다는 얘기죠. 이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여성과 남성의 개인적 능력 차이에서 기여한다. 그러는데 이 글에서 주장하는 건 뭐예요? 어떤 이런 유리천장이나 유리벽 같은 문화적, 제도적 차별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적 능력 차이에 기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디귿. 유리벽 현상은 조직 내에서 특정 성에 대한 차별이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성의 핵심 업무로부터 분리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리을. 유리천장과 유리벽 현상이 제거되면 사회적 자원의 분배 과정에서 기회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이다. 그래서 남녀에게 이제 차별적인 그런 구조적인 것이 사라질 테니까 기회의 공정성이 제고는 뭐야? 높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유리천장과 유리벽이 없어진다면 당연히 기회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몇 번이나? 5번이 되겠네요. 자, 2016학년도 9월 모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주면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 기간 동안 A시구의 전체 가구 수와 절대적 빈곤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이렇단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는 무슨 의미라고요? 가구 수의 크기를 가지고 그 가구에 속한 인구 수의 크기를 비교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보겠습니다. 둥둥둥. 자, 이거 보면 근데 이제 여기 문제에서 뭘 보여주고 있느냐 보면 여기 상대적 빈곤율분의 절대적 빈곤율이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돼. 상대적 빈곤율분의 절대적 빈곤율. 여러분 상대적 빈곤율이 뭡니까? 전체 가구 중에서 상대적 빈곤 가구 수. 절대적 빈곤율은 전체 가구 중 절대적 빈곤 가구 수. 자, 그러면은 이 식을 좀 단순화시켜 보면 자, 상대적 빈곤율이라는 건 뭐예요? 전체 가구분의 상대적 빈곤 가구죠. 상대적 빈곤 가구. 자, 그리고 절대적 빈곤율은 역시 전체 가구분의 뭐예요? 절대적 빈곤율이죠. 절대적 빈곤 가구. 빈곤율이 아니라 빈곤 가구. 자, 요겁니다. 요게 요거잖아. 여러분, 그러면은 요거 약분해 줄 수 있지. 찹, 요렇게 날려버릴 수 있어요. 찹 날려버리면 결국에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다? 상대적 빈곤 가구 수분의 뭐예요? 절대적 빈곤 가구 수예요. 오케이? 저게 의미하는 건 그냥 뭐야? 상대적 빈곤 가구분의 절대적 빈곤 가구 수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해 놓고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건 뭐다? 상대적 빈곤 가구분의 절대적 빈곤 가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자, 힌트는 뭐야? 절대적 빈곤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뭐 해왔다? 증가해 왔다. 뭐 이런 게 일단 힌트로 나와 있습니다. 가보죠. 자, 90년부터 2000년까지 B국의 상대적 빈곤 가구 수는 증가했고 C국의 상대적 빈곤 가구 수는 감소했다. 한번 가볼게요. 자, 90년부터 언제까지? 2000년까지 비교해주면 됩니다. 자, 먼저 B국. 자, B국 같은 경우는 요 그래프가 느르르르르 내려왔어요. 요 그래프가 내려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그래프가 내려왔다라는 것은 이 비율의 크기가 감소했다라는 것은 분모의 증가율이 더 크겠니?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크겠니? 분모의 증가율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이 수치가 작아진다는 것은 분모의 증가율이 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수학적인 거니까 이런 건 이 정도는 알아주셔야 돼요. 이런 거는 여러분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운 겁니다. 초등학교 때 배운 겁니다. 솔직히.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분모의 증가율이 더 크다는 거예요. 분모의 증가율이. 근데 이미 절대적 빈곤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뭐야? 이 수는 증가했다. 그러니까 얘가 증가한 증가율보다 상대적 빈곤 가구의 증가율이 더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상대적 빈곤 가구 수는 증가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인데 이제 C국 한번 볼게요. C국. 자, C국은 어떻게 된다? 이 비율이 드르르르 오르고 있다. 이 비율이 뭐 하고 있다? 드르르르 오르고 있다. 요 비율이 오른다는 것은 이 비율이 오른다는 것은 분모의 증가율보다 분자의 증가율이 더 뭐하다는 겁니까?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크다는 겁니다.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크다는 거예요.
비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분모의 증가율보다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크다는 겁니다. 자, 근데 상대적 빈곤가구 수가 감소했대. 여러분, C국 같은 경우는 꼭 상대적 빈곤가구 수가 감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모의 증가율보다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크기만 하면 돼요. 절대적 빈곤가구 수는 어차피 증가해 왔고 그 절대적 빈곤가구 수의 증가율보다 상대적 빈곤가구의 증가율이 작으면 되는 것이지 꼭 감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감소해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꼭 감소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 분자의 증가율보다 분모의 증가율이 작기만 하면 됩니다. 꼭 감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것은, 요 부분은 그래서 알 수가 있다, 없다? 요거 알 수 없다가 됩니다. 앞에 부분은 맞는 거지만 요 앞에 부분은 맞는데 요거는 알 수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좀 헷갈리죠?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저는 수학이 싫어서 문과에 왔는데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사회문화를 선택하신 이상 이런 간단한 비율 같은 거 보는 거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야 돼. 자, 니은 90년부터 2010년까지 A국에서 절대적 빈곤가구 수의 증가율보다 상대적 빈곤가구 수의 증가율이 더 낮다. 자, 그러면은 절대적 빈곤가구 수의 증가율보다 상대적 빈곤가구 수의 증가율이 더 낮다는 거야. 요 경우죠. 절대적 빈곤가구의 증가율이 높고 상대적 빈곤가구의 증가율이 좀 더 낮다.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크다는 거죠.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크다는 것은 그 비율이 뭐해진다? 그 비율이 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A국 같은 경우는 근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그래프가 드르르르 점점 뭐해 오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분모의 증가율이 더 크다는 거죠. 이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비율이 작아지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는 것은 분모의 증가율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의 증가율이 더 크다는 거니까 절대적 빈곤가구 수의 증가율보다 상대적 빈곤가구의 증가율이 더 낮다가 아니라 더 뭐가 돼요? 더 크다. 이렇게 돼야겠죠. 제 말 이해되나요? 절대적 빈곤가구 수의 증가율보다 상대적 빈곤가구 수의 증가율이 더 커야 됩니다. 분모의 증가율이 더 커야 되니까 이거 정확히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분모의 증가율이 큰지 분자의 증가율이 큰지 이런 걸 잘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니은도 틀렸고 디귿 같은 경우 한번 보면 95년부터 2010년까지 B국에서 중위소득의 2분의 1 이건 뭐야? 상대적 빈곤선이죠. 최저생계비보다 크다. 최저생계비는 뭐야? 절대적 빈곤선이죠. 즉 이 이야기는 상대적 빈곤율이 상대적 빈곤선이 절대적 빈곤선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보시면 95년부터 2010년까지 B국 같은 경우는 이제 95년부터네요. 여기서부터. 자, B국 같은 경우는 보면 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거는 1보다 다 뭐예요? 1보다 작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이 B국의 요 부분은 어쨌든 1보다는 다 작아요. 1보다 다 작다는 것은 뭐가 더 크다는 거야? 상대적 빈곤이 더 크다는 거지. 상대적 빈곤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위소득의 50%가 절대적 빈곤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의 50%, 2분의 1이 최저생계비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 값이 1보다 크다 안 크다만 보시면 돼요. 중위소득의 2분의 1이 큰지 최저생계비가 더 큰지는 요 값이 1보다 크다 안 크다 요것만 보시면 되면 딱 1일 때 둘이 같은 거고 1보다 크게 되면 절대적 빈곤선이 더 큰 것이고 1보다 더 작게 되면 상대적 빈곤이 더 큰 거죠. 자, 리얼 2005년부터 2010년까지 A, B, C국 모두에서 절대적 빈곤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가구에 속한다. 여러분 절대적 빈곤가구가 다 상대적 빈곤가구에 속한다는 것은 상대적 빈곤이 더 크다는 겁니다. 상대적 빈곤이 더 크다는 것은 뭐보다 작다? 1보다만 작으면 돼요. 그래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여기만 보면 되죠. 그래프가 복잡하네. 한번 지워놓고 보면 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만 딱 보시면 A, B, C국 다 A, B, C국 다 모든 수치가 다 뭐보다? 1보다 다 뭐합니까? 1보다 작게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적 빈곤은 모두 상대적 빈곤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